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11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동반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중에는 코스피 지수가 잠시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폭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오름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등락을 계속 거듭하긴 했는데 소폭의 오름세로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아무래도 이 대주주 양도세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네, 10억 마음에 안 들지만 50억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장이 좀 잠깐 하락했었는데요. 결국 결과를 중요시 여기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실질적으로 시장은 다시 상승으로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 다시 또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실 박승진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기자회견이 또 진행되는 중에는 잠시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 이 상승폭 확대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이틀 연속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시장을 저희가 6월부터 움직이는 것들을 좀 봐왔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흔들릴 때 또 조정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연결해서 보면은 뭐 사실 정부에 대한 정부의 의지들, 정책에 대한 반응 자체를 일단 시장에 계속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경제 정책과 다르게 지금 사실 이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들은 바로바로 이 주가지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경제 정책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여론의 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반응을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 강도가 수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시 좀 되돌림에 좀 시작이 됐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얘기하면서 주주 친화 얘기를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사주 소각하는 부분들을 다음번 상법 개정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개정에 대한 방향성들은 아마 이제 여론 수렴의 단계를 좀 더 전보다는 조금 더 거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되면은 일단은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을 때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정책 조정의 폭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증권주나 지주 뭐 이런 업종들의 상승세를 저희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이런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국 이제 시장이 끌고 갈 때 이 정책 기반에, 그러니까 결국 밸류에이션 재조정 작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시장을 볼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선들이 전보다 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 조금 더 여쭤보면 일단 시장은 현행 기준 그대로 좀 갈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반응이 나오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증시도 좀 오름세 보인 것 같긴 한데 대통령 발언에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부분들은 원래 정책 기조이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시는 방향성들은 좀 아마 따로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반응을 보면서 정책 조정을 해 나간다라는 것들의 시그널들을 일단은 한번 봤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저희가 처음 이 개정안들을 대했을 때 이때 분위기보다는 이 충격이 가해지면 조정을 한다라는 그림들에 대한 기대치들을 시장에서는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정책들이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강도로 나왔을 때는 일단 정책 조정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여론의 평가를 반영하면서 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조금씩 이제 파는 모습들도 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연결되는 게 지금 저런 이제 국내 정치 이슈냐 아니면은 지금 미국에서의 AI 관련해서 다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 위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 때문에 연결된 거냐 이게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긴 그림에서 보면 올해 연초부터의 그림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사실 실적은 아닙니다. 실적보다는 사실 밸류에이션의 재조정 작업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사실 뭐 저희가 그리스 증시 제외하면은 웬만한 주요국들 중에서는 PER 조정폭이 가장 큰 국가 중 연초 대비로 비교하면 큰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제 정책 모멘텀을 이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과정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자사주라던가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에 대한 기대치들은 분명히 작업이 됐을 거고 이제 이후에 조금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이제 안에 대한 부분들이 여론 평가를 통해서 이 강도가 조절되는 작업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지금 최근의 분위기들은 이 미국 증시도 사실 이 여기 저희가 상반기에 봤던 그림들과 다른 거는 일단 빅테크 중심의 강세 흐름들이 다시 또 계속 재개되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제가 섹터별로 나눠서 보면은 이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AI 쪽 빅테크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때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이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은 대선 이후에 저희가 한번 좀 개별적으로 이제 누리는 부분이라 보면은 조금 더 길게 가기 위해서는 이 IT 기반의 이 AI 실적 모멘텀들을 저희 증시, 저희 기업들도 좀 꾸준히 좀 보여줘야지 어떻게 보면 좀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시장에 좀 갈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간밤 미증시에서도 AI주들이 굉장히 강세였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AI 뭐 반도체주들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강하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들었거든요. 네네. 오늘은 아무래도 정책에 특수성 대한- 때문인 걸까요? 저희는 약간 좀 개별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셨던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테크 쪽의 모멘텀들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좀 봐야 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조금 시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AI 제일 핫하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세계 1등이 바뀌었잖아요. 세계 1위 부자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머스크에서 이제 오라클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크게 움직여서 그 시장이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인지 AI인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지금은? 사실 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AI랑 데이터 센터를 좀 떼어놓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후발주자라고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M7에서 이 10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블로드컴이랑 이제 같이 언급되는 기업이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초기에 주목받던 기업보다는 약간의 이제 세컨드 티어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라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이제 후발주자로 나서면서 경쟁력을 좀 빠르게 좀 이렇게 확보했던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 같고 이게 지금 클라우드 쪽 같은 경우에 이제 OCI라고 하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쪽으로 서비스를 굉장히 좀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 오라클이 했었던 이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이 데이터와 접목시킬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필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될 텐데, 근데 또 후발주자인 만큼 조금 더 가격의 좀 효율성들, 비용 효율성들을 좀 제공하는 그림들이 있으면서 지금 뭐 가이던스라든가 어제 그 오픈 AI와의 좀 큰 대규모 계약까지 좀 연결시키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계약 자체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더 연결해서 이제 전력 전쟁이 더 심화되는 분위기에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그 저희가 계속 AI 붐이 나올 때 지금 같이 부각됐던 이제 테마들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원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라던가 좀 뭐 최근에 또 이제 구리 얘기들도 뭐 중간 중간에 또 저희가 잊을만 하면은 또 나오게 되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이게 데이터를 많이
쓰는 만큼 전력과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웬만한 국가들, 신흥국 한 국가가 사용하는 연간 전력량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전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비즈니스 방향성들이 지금 보면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MS,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단독으로 공급받는 이런 현상들도 있고, 뭐 어제 오픈AI의 그 계약처럼 이 파워에 대한,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이 수요들을 계속 꾸준히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빅테크 중심으로 계속 좀 강화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요즘은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핵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 퍼포먼스 PC처럼 HPC 만드는 회사들 주가들도 예. 코웨이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네, 많이 맞습니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가진 사람들은 뭐 제 생각에는 계속 홀더면서 네, 네. 간다고 치지만 예. 신규로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실적 추정치들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과정들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견고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좀 반복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도 이제 이 AI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부담이 되는 영역들에 한 2, 3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렇지만은 또 이제 저희가 꾸준히 확인하는 부분들은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아직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춰주고 다시 주가가 이 기대치들을 다시 반영하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들에 있다고 보고 있고, 이 KPX에 대한 그러니까 지출 규모들이 확대되는 기조도 아직까지 추세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이 부담을 좀 느끼기보다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낮춰진다고 하면은 그때 오히려 좀 더 비중을 확대하는 포지션들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와 AI 간다.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봤더니 안 올라요. 그래서 봤더니 나스닥에 오라클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S&P만 가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럼 이제 개별 종목도 또 확인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7에서 이제 10개 그 테크 종목들로 이제 확장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최근에 또 이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ETF를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ETF를 사실 연초부터 굉장히 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ETF의 주가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제는 좀 올랐지만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게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AI를 장착해가지고 기대치를 반영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상반기에 있었는데, 최근의 그램들은 스타트업이라던가 뭐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이걸 따라잡으면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약간 개별 종목에 대한 중요성들, 선택의 중요성들이 또 상당히 좀 높아진 부분들은 사실이다. 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I 지금 관련해서 대형 계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AI 버블 이야기는 또 싹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AI 버블일 때는 AI가 약점이었던 애플이 가만히 있다가 재평가받는 상황이었었는데, 간밤에는 다시 또 애플이 하락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애플 하방을 더 넓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연초부터의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그 M7을 가지고 저희가 차별화를 좀 많이 이제 봤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실 나머지 5개 종목들이랑 좀 격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뭐 세븐틴이 좀 공개가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약간 좀 AI 쪽에서의 그 속도가 좀 늦었던 부분들을 다 메꿔줄 정도의 수준은 조금 아니지 않았나라는 평가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일반 그 세븐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지만, 또 약간 좀 여전히 좀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이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죠. 여러 이제 플랫폼 기업들하고 같이 한 번씩 이제 맞춰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성과로 좀 이어질 때까지는 조금 더 부진한 흐름들이 좀 나올 수는 있다. 물론 이제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중심으로 좀 많이 있긴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이폰 쪽의 수요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있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뭐 사실 뭐 뉴스들 보시면
저희가 보면 아는 부분들이 최근에 또 20, 30대에서 애플의 선호도가 좀 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 AI 쪽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봤던 PPI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약간 충격이었죠. 데이터로만 보면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마이너스가 나자마자 이제 금리 인하 확실하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바로 그냥 꼬꾸라지면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하락을 전환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그 PPI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저희가 조금 더 길게 호흡을 놓고 보면은 사실 전월치, 그러니까 7월치를 저희가 또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물론 이제 전년 대비 상승률도 좀 꺾이는 부분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그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지난달이 너무 높았습니다. 지난달에 사실 이제 하향 조정이 좀 되긴 했죠. 하향 수정이 되긴 했는데 7월달에 당시에 발표될 때 0.9가 나왔었고 그리고 수정된 게 0.7이죠. 근데 0.7의 숫자들을 저희가 이제 약간 좀 과거 데이터 한 20년 데이터 놓고 보면은 헤드라인이 0.7 전월 대비 상승률 보였던 게 이제 팬데믹 때 제외하면은 3번밖에 안 되고요. 이게 또 코어로 넘어가면은 코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내에 팬데믹 21년, 22년 제외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난달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0.1 마이너스 정도 가지고는 사실 뭐 모든 걸 좀 해결하기 좀 어렵지 않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난달 같은 경우도 PPI는 높게 나왔는데 CPI가 조금 이제 안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게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결국 사실 오늘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항목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서비스가 좀 안 좋았고 그 상품 쪽은 플러스 0.1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관세 영향은 이쪽에 반영이 될 거고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 고용과 같은 결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지 않나 이런 해석들이 좀 같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품목별 상승률 나오는데 마이너스 1.7%가 유통 서비스 마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게 결국은 이제 기업체들이 네. 이제 그러니까 가격의 전가를 못했다 관세를 그래서 네. 결국 손실봤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다. 상품 네.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자세히 보고서 마이너스 0.1 보고 올렸다가 저렇게 숫자를 보니까 이거 기업들 실적 나빠지겠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하락세로 전환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대신에 이제 AI만 그냥 빵 해서 네. 오라클이 그냥 전체를 끌고 가고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저런 숫자를 보면 네. 나머지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그 트레이드 서비스 항목이죠. 저희 유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드 서비스 항목이고 이게 사실 그 항목을 계산할 때 보면은 이 판매가와 매입가, 그러니까 원가를 가지고 이제 제외를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상품 쪽, 그러니까 에너지랑 저희가 이제 코어 기준으로 에너지랑 식품 쪽을 제외한 항목을 보면은 사실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은 올 4월이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던 타이밍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는 플러스 0.7이 나왔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CPI에 대한 경계감도 좀 일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사실 또 마이너스가 좀 더 커졌다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과거 패턴들을 보면은 기업들이 어쨌든 손해 보면서 계속 장사를 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좀 길게 가기는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 또 FMC가 저희가 있는데 FMC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이제 애매함과 조금 이제 향후의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사실 적극적인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PI만으로 판단하기 힘들어지니까 CPI 이제 오늘 밤에 또 나오게 될 텐데 요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CPI도 지금 사실 이제 전월 대비 0.3% 정도로 좀 시장이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항목별로 이제 저희가 PPI에서 봤던 것처럼 항목별의 방향성들, 그러니까 뭐 가장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면은 이 상품 쪽과 서비스 쪽에서의 물가 방향성들을 좀 봐야 될 거고 상품 쪽의 물가 압력들이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이제 그냥 마냥 안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가 이제 뒤에 보면은 결국 관세도 결국 이 출발선상에선 결국 관세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걷어지면은 사실 또 이 불확실성들이 없어지는 거긴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의지는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확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들을 좀
좀 드러낼 수도 있다. 조금 이제 디테일들을 좀 더 봐야 되는 타이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해임했던 이삭국은 네. 아니다, FOMC에 들어간다. 어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미란도 이제 들어가서 투표를 할 거고. 네. 그러면 결국 FOMC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결국은 CPI를 보고 FOMC에서 누가 이제 점도표를 어떻게 찍을까 이거를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저희가 사실 9월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FOMC를 하면은 점도표와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집계가 나올 텐데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 6월 때도 저희가 봤던 것처럼 약간 위아래로 분포가 좀 이렇게 확 괴리가 벌어지는 그림들이 또 한 번 좀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명 정도 조정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기존의 이 패키지, 그러니까 이게 이사진 한두 명이 의견을 내 가지고 다 반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지역에는 총재까지 다 합쳐서 그 의견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의견의 분포를 보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보우만과 사실 어떻게 보면 윌리엄스의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이 시장이 조금 더 자극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평균치를 놓고 보면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들이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많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도표에서는 점이 위와 아래로 조금 더 분산될 가능성들이 높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코멘트들이 나올 때는 또 아시다시피 기자회견은 파월 의장 혼자 하기 때문에 뭐 파월 의장들의 패턴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톤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도 약간 좀 데이터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또 이 향후에 데이터에 반영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을 얘기하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얘기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뭔가 적극적인 인하의 톤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고용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며칠 동안에 미국 10년짜리 이제 장기 국채들 막 금리 올라간다고 난리 네네. 쳤지만 다시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요인이 결국은 이제 금값 올라가는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 아니냐. 그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또 카타르 또 네네. 공습하고 또 그다음에 폴란드 드론 날라오고 EU 또 격추하고 또 이런 와중에 또 이제 그러니까 우익 부분의 청년 친구는 또 이제 예. 또 총 네. 사망을 하고 이러면서 트럼프가 엄청 길게 또 이제 트윗에 네. 올렸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놓고 보면은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면은 오히려 좀 강하게 뭉치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폴란드와 러시아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뭐 카타르 쪽 이슈도 있고 그리고 결국 보면은 이제 내부에서 이제 보수성의 공화당 쪽에 이제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결집시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과정들 보면은 정책 방향성들이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되돌려 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푸는 쪽으로 갈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유동성은 더 풀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유동성 랠리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일시적인 변동성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FOMC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약간의 변동성 좀 유발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이제 조정의 관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관점을 보면은 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정도에서 좀 눈높이 좀 조정하는 정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과물 정도를 좀 본다고 하면 사실 불확실성들은 좀 더 뒤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뭐 방향성을 돌리는 부분들보다는 약간 좀 시간을 두고 해소하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그림들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좀 물가 조금씩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물가에서 유가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유가가 지금 지정학적 요인으로 이틀 연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아직까지 그 부분을 완전히 저희가 뭐 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제 이슈들을 놓고 보면 사실 유가 레벨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직까지에 대해서 판단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이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벨 자체도 지금 $60 초반 레벨이면은 사실 기존의 박스권을 저희가 이제 쭉 놓고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하단에 좀 더 가까운 레벨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지정적 리스크가 이렇게 벌거졌을 때는 사실 뭐 하루에도 뭐 4~5%씩 움직일 수 있는 유가가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1%대 좀 움직임을 가져갔고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좀 경계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사실 이 수급에 대한 이슈들도 사실 경기에 대한 판단과 이게 좀 금리나 기대를 가져가는 배경에는 사실 또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우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유가의 상승폭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9월달 맞이해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 죄송합니다. 그 기술주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이제 약화될 거고, 그다음에 세금 부분도 이제 9월 15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고 기간 조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뭐 FMC랑 이제 결과물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관망 기조도 뭐 나와도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내 증시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뭐 어제 계속해서 분위기 자체는 좋긴 한데 저희가 추가적인 리스크 부분은 없을까요, 혹시? 저희가 대외 쪽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아까 뒤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사실 결국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부분이죠. 관세에 대한 부분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명령에 대한 그 서명 자체도 사실 일본과 유럽 뭐 이런 국가들을 좀 한 상태지만 사실 이게 이 글로벌하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실 추후에 또 약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는 열려 있는 가능성들 저희가 제거하고선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때 이게 지금 위헌 결정에 대한 이슈들도 사실은 지난주에 어쨌든 대법원 상고를 하면서 시간이 더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잠깐 이제 눈치 보다가 이제 끝나긴 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그 대법원의 판결이 관세를 돌려주라는 이제 판결까지 더 길게 크게 가면은 사실 이게 금리가 튈 수 있는 여지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외 변동성들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국내로 보면은 국내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께서 이제 정책을 말씀하실 때 그 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의 기대치들이 조금 이제 못 미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수정이 되는 과정들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가 또 PR 기준으로는 선행 PR 기준 한 11배 정도 되면 한 번씩 걸리는 그림들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들이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정책에 대한 좀 기대치들이 좀 혹시나 깎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또 가격 조정이 일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지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사실 약간 오버슈팅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500포인트 정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 이렇게 감안했을 때 좀 그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 기준으로 3천. 네. 네.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